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 민사소송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 가해로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소장을 받았다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폭력의 개념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에 해당하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즉 민사상 불법행위의 범위가 이 정도라면 여기에 학교폭력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폭력 가해 민사소송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학교폭력 가해로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있겠죠. 즉 피해 관련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경우, 아니면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위에는 관련 학생이라고 얘기하고 아래는 피해 학생이라고 얘기했냐면, 피해 관련 학생은 뭐냐면 아직 그 피해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교 폭력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피해다, 가해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을 관련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을 피해 관련 학생이라고 하는 거고, 피해 학생은 뭐냐면 실제 피해를 당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용어 구분해서 쓴다는 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즉 피해 관련 학생에게, 즉 신고를 한 학생이죠. 아직 이게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안 나온 신고를 그냥 한 학생입니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가해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내지 조치사항 없음 결과를 받은 뒤, 이 내용이 적시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통보서, 그 다음에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관련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 즉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 이렇게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명백하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있는 경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대한 가벼운 조치를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낮으며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높다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만큼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피해 액수는 지나침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주장해야 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보면은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나오게 되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이 금액을 청구할 때는 좀 금액 자체를 좀 크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를 깎아내려가는 개념으로 요거는 대응해야 됩니다. 그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즉 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되는 것도 좀 최대한 좀 적게 인용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입니다.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즉 1호 조치를 내렸는지 3호 조치를 내렸는지 아니면 7호 조치를 내렸는지,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죠. 당연히 7호 조치 내리면 그만큼 학교폭력이 심했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피해 학생이 받은 피해는 크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1호에서부터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피해 액수, 즉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인용되는 금액이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 그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좀 잘 대응해서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대한 좀 가벼운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가벼운 조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학교 폭력을 행사했으나 학교 폭력의 자체가 심각하거나 뭐 지속적이거나 고의성이 없다, 뭐 좀 낮다, 이런 취지로 학폭위에서도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는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해 보자면, 학교폭력 가해로 민사소송 청구를 받은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였다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즉 피해 학생, 피해 관련 학생이 청구한 금액 대부분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조치가 내려지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초기부터 좀 잘 대응하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만의 독특한 제도이고, 그 다음에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하나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더 사건을 진행하는 데 유리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님을 선택하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시고 변호사님, 그 충족하시는 변호사님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